그날 아침 나는 내 이름이 더 이상 집 안에서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두려움처럼 느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카페 앞 간판에는 아들 부부가 여칠 밤을 새워 만든 로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간판을 스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잠깐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이 공간에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스스로에게 생겨났기 때문이죠. 아들은 설레는 얼굴로 새 문을 열었고 며느리는 이미 계산대 뒤에서 키오스크 초기 화면을 몇 번이고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목소리는 내 예상보다 조금 더 떨리고 말았습니다. 새 가게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내 손끝은 괜히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은 활짝 웃으며 엄마가 옆에 있어 든든하다며 등을 토닥였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그와 다르게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효율이에요. 며느리는 키오스크 화면을 켜고 끄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기 전에 빠르게 주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앞으로의 핵심이래요. 그 말이 맞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은 어딘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방식이 편한 사람이었고 차를 내릴 때도 늘 손맛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면 몇 번만 터치하면 되는 세상이라니. 얘게는 아직 낯설고 어려운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막내를 낳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때 나를 붙잡고 울던 며느리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약한 모습이 며느리에게도 있었구나. 그래서 더 돕고 싶었죠. 그러나 키오스크 앞에 서자마자 나는 그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화면을 3개 눌러도 아무리 메뉴를 훑어도 어디가 어디인지 헷갈렸습니다. 나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다시 화면을 눌렀지만 화면은 왜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죠. 아들이 웃으며 괜찮다고,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천천히 해도 되지라는 배려가 아니라 어차피 엄마는 잘 모르지라는 무의식의 생각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느끼는 뒤처짐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카페 안은 새 가게 특유의 향이 가득했습니다. 새나무 냄새, 원두향, 페인트 냄새,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가게만이 가진 설렘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 공간 전체가 반짝이는 듯했죠. 하지만 그 반짝임 속에서 나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또박또박 주문을 설명하는 며느리 옆으로 다가가자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들이쉬며 계산대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며느리는 키오스크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일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필요한 자리는 어디일까? 내 손이 닿을 자리는 남아있을까? 그럼에도 나는 웃으며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배우면 되지. 하지만 그 말은 내 안쪽에서 작은 떨림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날 하루는 모두가 축제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새 가게를 구경하며 사진을 찍고 아들은 바쁘게 뛰어다니고 며느리는 얼굴 가득 책임감이 묻어나 흘러내릴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풍경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혼자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끼어들기엔 너무 빠르고 너무 새롭고 너무 젊은 세상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닫힌 뒤 아들은 어깨가 들썩일 만큼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든든하다며 웃어 보였지만 며느리는 장부 정리를 하며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그 무표정함이 나를 더 긴장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짐이 될까?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균열이 나는 소리가 은근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걸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을 연 순간부터 나는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며느리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까? 그 두 가지 생각이 뒤엉키며 손끝까지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이미 키오스크를 점검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빠르게 누르며 메뉴 구성과 옵션 설정을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처럼 몇 가지만 다시 알려줄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는 빈 의자를 정리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다 알려드렸잖아요. 바쁘니까 일단 주문부터 받아주세요. 나는 며느리의 그 말이 차갑다기보다 마치 내 요청이 방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작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오자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라떼에 샷 추가 2번, 우유 옵션은 두유, 온도는 미온. 키오스크라면 버튼 몇 번으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내 손이 그 작은 사각형 버튼들을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옵션 2개를 빼먹었고 다시 화면을 돌리는 과정에서 또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뒤에 줄을 선 손님들은 철없는 투정 섞인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손님은 아예 내 뒤쪽으로 몸을 틀며 아들에게 불평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느려요? 그 말은 내 귀에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미소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문 내역을 확인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옵션 또 잘못 들어갔어요.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말해도 충분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단체 주문을 넣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12잔, 라떼 8잔, 추가 옵션이 많았던 주문이었죠. 나는 화면을 누르다 헷갈려 그 긴 주문 전체를 통째로 취소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서 사라지는 주문 내역을 보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님이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화면을 붙잡고 급히 복구를 시도했지만 시스템상 이미 완전히 삭제돼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손님에게 몇 번을 고개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가슴이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제대로 숨도 쉬기 힘들었습니다. 멸실된 주문의 책임은 분명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내 마음을 더 지식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아들에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망하겠다. 그 말은 내 배를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들은 말보다 더 큰 상처로 휘둘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의 불안정함이 그 순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목이 떨리더군요. 커피를 내리려고 하면 잔이 흔들릴 것 같아 아예 움직이기도 겁이 났습니다. 아들은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도 미세한 피로가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매일 보는 게 버거웠을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계산대 옆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키오스크를 못 다루는 건 괜찮아요.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세요? 그 말투가 날 위하는 척 흐리지만 사실은
확실한 질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보처럼 보이고 있었겠죠. 집에 돌아와서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오래된 드립포트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포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것이었고 나는 매일 이걸로 커피를 내려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도 나는 늘 부엌 한켠에 이 포트를 놔두고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 손은 그 포트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주는 마지막 물건이라는 듯이요. 내 마음속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내가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혼란스러운 생각들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가게 문이 잠시 한산해진 오후였습니다. 햇빛이 카페 유리창을 비스듬히 비추고 의자 사이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쁜 시간대가 지나고 잠시 찾아온 여유였는데 이상하게 그 여유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카페 구석에 놓인 키오스크 화면을 바라보며 다시 다가갔습니다. 오늘 오전에 몇 번이나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놓는 순간부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라떼, 샷 추가 온도, 사이즈, 버튼이 눈앞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화면이 나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이거 메뉴 선택하는 부분 한 번만 다시 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최대한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정리하던 재료통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이 부딪히며 쾅 하는 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엔 짜증과 피곤함, 그리고 실망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고 나는 그 감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입에서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말이 떨어졌습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는 건데 왜 매번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판결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단정한 말투가 오히려 내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고 다시 위로 튕기는 느낌. 내가 작아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고, 괜찮다고 웃으면 거짓말일 것 같고,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 뒤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다가왔지만 우리를 번갈아 보며 난감한 표정만 지었을 뿐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가장 서늘했습니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 사실이 슬프도록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직원 휴게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미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여기서 울면 며느리가 더 귀찮아할 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휴게실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잘도 흘러가는데 나는 아직도 버튼 몇 개도 제대로 못 누르는 사람이라니. 나는 가방을 열어 오래된 천 가방에서 한 물건을 꺼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오래된 드립포트. 손잡이에 작은 스크래치가 많고 주둥이는 오래 사용해 은은하게 광택이 죽어있는 그 포트. 남편이 생전에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사준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었죠. 이건 당신 손에서 제일 좋은 커피가 나올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손에 든 그 포트보다 더 헌해진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포트의 곡선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감촉이 왠지 모르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한테도 잘하던 게 있었지. 내 손으로 커피 내리는 건 누구보다 오래 했던 일이었지. 하지만 포트를 꼭 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 아무리 잘해봐야 여기서는 쓸모없다는 걸 며느리는 이미 말해줬잖아. 그 생각이 머리를 칠 때마다 가슴이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무색해지는 기분이란 이런 걸까요? 내가 해왔던 모든 시간, 내 성실함, 내 손의 감각들이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는 일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진다는 사실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아팠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카페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고 더 이상 며느리의 눈을 마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 안에 어둠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시계바늘이 벽에서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 불을 켰습니다. 주방 조명이 나지막하게 켜지며 어둠에 잠긴 공간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마치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무대가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드립포트와 유리서버, 그리고 작은 핸드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을 도저히 이룰 수 없었고 결국 나는 이렇게 새벽 공기 속으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커피 원두가 담긴 유리병을 열었습니다. 병 입구에서 퍼져나오는 고소하고 은은한 향이 허전한 마음을 감싸듯 번져왔습니다. 이 향을 맡는 순간만큼은 적어도 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이 향만은 여전히 나를 기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밀에 원두를 넣고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드득, 드드득. 손에서 진동이 전해지고 원두가 갈리는 소리가 새벽 정막의 작은 리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저 마음을 얹기만 하면 되는 동작이었죠. 그 단순한 움직임이 왠지 내 마음에는 복잡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솜털 같은 커피 가루가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래전 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기다려주던 손님들, 내 손을 믿고 오늘 같은 커피를 주문하던 동네 사람들.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당신, 커피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나는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여 93도쯤으로 내렸습니다. 입김이 피어오르는 물을 원두 위에 천천히 한 바퀴 돌리며 부었습니다. 원두가 물을 머금고 봉긋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블루밍이라고 부르죠. 그 순간 퍼져나오는 향은 마치 내 마음속에 묻혀있던 따뜻한 시간들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쓱 열리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졸린 얼굴로 부엌 주변을 둘러보다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 안 가득 퍼진 커피 향 때문이었죠. 며느리는 숨을 한 번 내쉬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사업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냄새를 내세요? 이런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면 아침 준비도 안 되고 사람 불편한 거 모르세요. 말투는 낮고 차분했지만 전부를 부정하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커피포트를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누가 가져갈까봐, 아니면 이 순간까지도 빼앗길까봐.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방해될까봐 조용히 연습만 좀 하려고요. 그러자 며느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요. 이 집에서까지 커피 얘기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가게는 효율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는 키오스크가 중심인 시대예요. 어머니 방식은 좀 구식이에요. 그 말은 손에 들고 있던 드립포트보다 훨씬 차갑게 나를 강타했습니다. 구식. 나는 그 단어가 내 몸 어디쯤에 깊게 박히는 느낌을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는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가게에서는 더는 도움이 안 되시니까요. 그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고 아무런 배려도 없는 그냥 사실만을 말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사실은 내 인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그 울음이 들키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며느리가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마음 문까지 함께 닫히는 소리처럼요. 나는 다시 드립포트를 바라봤습니다. 이 얇은 금속 하나가 누구에게는 고식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기술이고 살아있는 숨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이 커피를 사랑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결처럼 번지는 좌절은 내 심장을 조용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완성의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향은 따뜻한데 마음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쉴 때가 온 걸까? 그 말은 나도 모르게 체념과 포기의 문을 동시에 여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새벽 며느리에게 사실상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뒤로 나는 방에 홀로 앉아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 꺼진 방 안은 한낮인데도 어둑했고 그 어둠이 마치 내 마음의 깊은 구석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가져온 작은 캐리어가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것을 꺼내는 순간 마음속 깊은 저항이 한번 흔들렸다가 이내 체념으로 가라앉았어요. 지금 이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내가 이 집에서의 역할을 스스로 지워나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캐리어를 바닥에 펼치고 옷을 하나씩 정리해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아파왔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처럼.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는 쉬라고, 구식이라고, 그 모든 말이 내 몸 깊숙이 남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옷을 접다 말고 나는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함께 했고 버텼고 노력했는데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집에 껴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에 폐가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내 나이, 내 방식, 내 속도, 그 어떤 것도 이 공간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방문을 살짝 밀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얼굴마저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내 캐리어를 보고 잠시 말문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하세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옷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그래. 가게도 방해되고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차라리 내가 조금 내려갔다 오는 게 낫겠지. 아들은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도 변명도 책임도 없었어요. 그저 상황을 피하려는 사람의 습관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더 허물어졌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미 내 결심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에게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며느리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너희 둘이서 잘 지내. 아들은 대답하지 않은 채 서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빨리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잔인하다는 걸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당당함이 담긴 목소리로 가게 주문 방식, 키오스크 오류, 직원 교육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나에게는 자리를 빼앗긴 사람에게 들리는 승자의 말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나는 마지막 한 벌의 옷을 접어 캐리어에 넣으며 천천히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길고 차갑게 귀에 남았어요. 마치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완전히 닫혀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걸어가는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 내 손길보다 기계의 속도를 신뢰하는 공간, 따뜻한 말보다 효율을 먼저 말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더 버티라는 말이 오히려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가슴까지 흔들리는 깊은 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끼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머물 이유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려가서 좀 쉬자. 누구 방해하지 말고 나도 내 인생 좀 생각해보자. 그 말은 체념과 자기보호 사이 어딘가에 떠있는 가느다란 다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는 그날 아침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챙겨둔 작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닫지 못한 채 멈춰섰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쿡쿡 쑤시더라고요. 떠나야 하는데 정말 떠나야 하나. 이 집에서, 이 아이들 곁에서 내 손이 닿아 있던 그 카페에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맞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 한쪽이 뜨겁게 점여왔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문고리를 잡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민우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마지막 인사 한마디 없이요. 그렇게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카페 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갑자기 귓가를 때렸어요. 난 순간 걸음을 멈췄고 본능적으로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죠. 카페 앞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어요. 주말 오전은 원래도 손님이 많은데 오늘은 유난히 소리가 컸어요. 불만, 짜증, 항의가 뒤섞여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들려왔어요.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저절로 들어갔어요. 아니야, 관여하면 안 돼. 나는 이제 빠지는 게 맞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면서도 발걸음은 내 마음과 반대로 카페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상황이 확실히 보였어요. 키오스크 화면은 텅 빈 얼굴처럼
깜빡거리기만 하고 아무 입력도 되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카드 꽂았다 뺐다 하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불만이 폭발하듯 쏟아졌어요. 손님들이 다들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느리냐고, 직원이 뭐 하냐고, 돈 내고 기다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않냐고, 키오스크밖에 없다면서 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냐고. 그 중심에서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가락은 떨리고 휴대폰으로 본사에 전화하려 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고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 옆에서 민우는 대충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말은 자꾸 씹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님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두 사람의 등 뒤로 보이는 카페 내부는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손님들은 주문을 못하고 직원들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 시간만 미친 듯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들어갈까 말까? 내가 나서도 되는 걸까? 어차피 난 떠나는 몸인데 이 아이들이 날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내가 들어오는 순간 며느리가 날 발견했어요. 눈이 커지더니 표정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공황처럼 굳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만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민우도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잠시 멈춰 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왜 여기?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요. 대신 나는 고장난 키오스크 앞에 선 손님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어요. 마치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는 처음부터 이곳이었던 것처럼요. 손님들 사이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직원분, 주문 좀 받을 수 없나요? 우리 2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일만 이렇게 버려놓고 사람을 안 두면 어떡해요? 나는 그제야 손에 든 가방을 내려놓고 카페 안쪽으로 향했어요. 손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머릿속에서 익숙한 손동작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내가 이곳에 처음 왔던 날,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잊혀졌던, 밀려났던 그 자리의 감각. 그런데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오시면 더 힘들다고요. 그 말은 며느리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혼란 속에서 휘발된 말이었죠. 하지만 내 가슴은 또 한 번 찔린 듯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나를 막지 못했어요. 이미 상황은 최악이었고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했어요. 키오스크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반응은커녕 화면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상태를 보고 며느리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숨을 들이켰어요. 민우는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는 듯 생각했어요. 지금은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빠를 때가 있는 법이죠. 그러고는 카운터 아래 비치된 작은 수기, 주문용 수첩을 꺼내들었어요.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할 정도로 안정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래된 나와 다시 이어진 느낌이었어요. 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는 듯 마음속으로 떠올렸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주문 받아볼게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금방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에 처음엔 몇몇이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상황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차례대로 주문을 받아 빠르게 정리했고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해 음료 만들기부터 다시 돌렸어요.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가게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그 안에서 작게나마 질서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작게 떨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공포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안도의 숨인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황을 며느리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속으로 말했어요. 이런 날도 있네요. 사람이 기계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날이요. 손님들은 차츰 불만을 줄이고 나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김이 서린 유리창을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실타래는 지금 겨우 한 올이 풀렸을 뿐이라는 걸. 키오스크가 멈춰버린 그 혼란스러운 순간을 간신히 정리했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여전히 미세한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수첩에 적힌 주문들을 주방 쪽으로 넘기고 한 손으로 가방을 끌어당겨 다시 어깨에 매려고 했죠. 이제 정말 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커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직원의 떨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식 원두 머신도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 탓인지 과열로 멈춰버린 거였어요. 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경고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죠. 순간 카페 전체가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아까까지의 혼란과는 결이 다른 더 깊고 더 차가운 정적이었어요. 뭔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체념이 퍼지는 듯한 공기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양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그 모습이 순간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그동안 효율만을 믿고 달려왔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자기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누구에게보다 강하게 증명하려고 애쓰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하루 만에 2번이나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가방끈을 다시 놓았어요. 그 안에는 새벽마다 몰래 연습했던 내 작은 드리포트와 손에 닿아온 익숙한 원두가 들어 있었어요. 떠나기 위한 짐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단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였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드리포트를 꺼냈어요. 스테인리스 표면이 은근히 빛나며 카페 조명에 반사됐죠. 직원들이 놀란 듯 바라봤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절대, 제발, 하지 말라는 듯한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떠 있었죠. 아마도 내가 또 실수해서 상황을 더 망칠까봐 그 아이는 무서웠던 거겠죠. 그 마음을 알면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왠지 이 순간만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나는 직원에게 따뜻한 물을 부탁했고 손수 원두를 계량의 작은 종이 필터에 천천히 담았어요. 그 핸드드립 준비 과정 하나하나가 어쩐지 숨을 고르는 느낌이었어요. 온몸의 떨림이 잦아들고 시야가 또렷해지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선명해졌어요. 손님들 중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뭐야, 직접 내려주는 건가?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말했어요. 요즘 이런 데도 있네. 하지만 그 말에는 비꼼보다는 호기심이 조금 더 실려 있었어요. 나는 커다란 숨을 들이마셨고 조용히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필터에 스며드는 첫 물방울이 원두 위에서 부풀어 오르고 고소한 향이 카페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그 향은 기계가 뿜어내던 일정하고 건조한 냄새와 달랐어요. 어디선가 어릴 때 아버지가 끓이던 보리차 냄새처럼 둥글고 따뜻한 향이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마치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얼굴들이 향기에 이끌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어요. 나는 손님들 각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 커피는 제가 직접 내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손님들은 하나둘 커피를 마셨고 금방 표정이 변했어요. 어떤 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어떤 이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잊고 지내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듯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어요. 중년의 한 손님은 컵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마치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내려주던 커피 맛 같네요. 참 따뜻하네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한 번 더 울렸어요. 카페 구석에서는 젊은 손님 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요즘 이런 아날로그 카페 없는데 뭔가 되게 정겹다. 어쩐지 사람 냄새 난다. 순간 내 손끝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 향, 이 맛, 이 온기. 이건 기계가 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주방에서 나와 내 앞에 멈춰 섰어요. 얼굴은 울먹울먹했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내 드립포트를 바라보는 눈빛은 괴로움, 후회,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나는 오래 묵혀있던 감정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우는 그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를 바라보다가 결국 뒤를 돌고 눈가를 훔쳤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커피를 주문했고 나는 하나하나 그들의 취향을 묻고 종이에 적고 그 작은 주문들을 손끝으로 완성했어요. 그러자 어느새 카페 한쪽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여기 직접 내린 커피 받는 줄 맞죠? 순간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내 작은 수첩과 오래된 드립포트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 작업대 옆에 조심스럽게 물컵을 놓아줬어요. 그 손짓에는 말하지 못한 수천 개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온도로 변해 있었어요.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훨씬 가까워졌어요. 마치 모두가 잠시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커피 향에 기대고 있는 듯한 순간이었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이것이 기계와 숫자가 대신할 수 없는 가치죠. 정성이라는 이름의 시간, 느림이 주는 위로,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온기, 그리고 그 온기는 며느리에게도 천천히 닿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이 순간이 우리 가족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첫 걸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카페 안에 은은하게 깔린 커피 향은 마치 새로 태어난 공기처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수라장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들의 잔잔한 웃음과 잠 부딪히는 소리에 채워져 있었죠. 나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살짝 닦아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이 냄새가 지금은 다시 살아난 내 존재 같은 기분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줄을 선 사람들 사이엔 묘한 설렘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날로그 커피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을 만큼 그들은 무언가 기다릴 만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 듯했죠. 그리고 그 분위기 한가운데 며느리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물든 얼굴, 입술은 여러 번 깨문 듯 자주색으로 남아 있었고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이 아이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엉켜 있었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드립포트를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켰고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아붙였죠. 그 말은 공기 중에 천천히 흩어지는 듯했지만 내 가슴에는 또렷하게 꽂혔어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는 모습만 봐도 충분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또 스스로를 얼마나 몰아세웠는지 눈빛 하나면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야,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꾹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몸을 한번 떨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가에는 맺혀있던 물방울이 금세 떨구어졌어요.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어머니, 커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아리도록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의 진심이 저렇게 조용히 그리고 솔직하게 전해질 때 그건 어떤 사과보다 깊게 다가오거든요. 나는 그 아이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무 늦은 건 없단다. 우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 아이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어느샌가 눈물과 함께 고여 있었다 말갛게 퍼졌어요. 뒤에서 민우가 다가왔어요. 그 아이 역시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남자라는 이유로 참고 있었던 감정이 온몸에서 흔들려 보였어요. 그 아이는 내 앞에 서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는 민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 번의 끄덕임에 우리가 수개월 동안 서로 말하지 못했던 모든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그제야 민우는 굳게 쥔 손을 풀었고 표정은 조금씩 갈가졌어요. 묵은 먼지가 털린 듯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서로 보듬어야 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 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커피를 주문했고 나는 그 주문들을 내 작은 수첩에 차곡차곡 적었어요. 그 수첩은 어느새 내 손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상처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글씨는 조금씩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조차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내 옆에서 컵을 닫고 받아야 할 잔을 준비하며 조용히 움직였어요. 어쩌면 이 아이도 함께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겠죠. 기계 뒤에 숨어서 숫자만 보고 살던 아이가 이제는 사람의 손을 마주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순간 민우가 카페 한쪽 벽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이 공간에 어머니 코너를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그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이름은 영자 할머니의 올드 패션드 커피. 어떠세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 이름 속에는 나를 인정하는 마음, 내 삶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미안함과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찰나 며느리의 표정이 눈물 반, 웃음 반으로 흐려졌어요. 며칠 뒤 우리는 벽 한쪽에 작은 나무 선반과 따뜻한 전구를 달았어요. 그곳은 나만의 공간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향기를 즐기고 느린 시간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 카페는 기계도 편하지만 이 코너 때문에 다시 오고 싶어진다고요. 그리고 내 손에서 내려지는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하루의 쉼표가 된다는 사실이 내 마음 한 자락에 조용히 새겨졌어요. 며느리는 이제 나에게 이런저런 운영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비어있는 잔을 닦거나 휴지를 가지러 가면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도와줬어요. 우리는 서로 조금씩 더 익숙해졌고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공기가 우리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가치라는 건 빠르게 얻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이라는 거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마음도 때로는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는 거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카페 불이 조금씩 꺼질 때 며느리와 민우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따뜻한 불씨처럼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봤어요. 혼란과 눈물,
후회, 깨달음, 그리고 화해까지. 카페는 이제 더 이상 숫자와 효율만으로 굴러가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이 엮이고 손길이 닿고 시간이 담긴 하나의 작은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삶의 한가운데 내가 다시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